이란 포기할게. 대신 호르무즈 내가 꿀꺽해야겠어. 트럼프 야욕이 끝내 폭격이 됐습니다. 나토, 일본, 중동 8개국까지 싹 다 추풍 낙엽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충격 발언에 트럼프가 발칵 뒤집히는데요. 한국만 프리패스 시킨다. 나머진 싹 다 격침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사상 최초 전 세계 압도한 대한민국 미친 국격에 뒤집어진 미국.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스톤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중동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으니까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상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 자리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번 훑고는 입을 열었어요. 호르무즈를 닫아 72시간 안에 타격한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를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합참의장 직속 분석관 하워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통령님, 이란 측의 사전 경고 채널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고는 끝났어. 이제는 행동이야. 한두 번 말해서 알아들어야지. 그냥 박살내버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강대국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 힘으로 혼돈을 제압하는 것, 미국이 200년 넘게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작전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밀 도탄이 이란 핵시설 상공을 가르는 장면, 호르무즈 해협에 항공모함 전단이 도열하는 장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될 거라고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브리핑 말미에 한 참모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채널 개설을 제안해왔습니다. 이란 민간인 보호 구역 설정과 의료 물자 지원을 골자로 한 패키지인데요. 상황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콧방귀를 뀌듯 코끝으로 웃었고 저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아니,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붕대를 들고 뛰어드는 셈 아닙니까? 제가 하워드에게 소곤거렸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이 이 불바다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서 텐트 치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순박한 거야? 그러니깐 우리가 70년째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워드도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한국의 제안 따위는 회의록 말미에 한 줄짜리 각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천조국의 심장부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작전을 개시하려는 그 순간에 한국이 내민 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72시간 뒤 실제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4시간은 교과서 그대로였어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여 발이 이란 방공망의 핵심 거점 14곳을 무력화했고 스텔스 폭격기가 핵 관련 시설 3곳의 지하 경납고를 관통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는 승전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도 커피잔을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작전 경과를 지켜보며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라고, 이것이 패권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새벽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 겁니다. 민간인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그 자체였죠. 테헤란 시내에서 에스파한까지 도로라는 도로는 전부 인파로 막혔고 그 군중 사이에서 사제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지면 3m 높이로 날아다녔어요. 우리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잡도록 설계된 겁니다. 지상 3m 높이에서 군중 머리 위를 기어다니는 폭탄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억만 달러짜리 방공 체계가 손바닥만 한 장난감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바그다드 외곽에 미군 전진기지 2곳이 고립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늪이야.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고. 테헤란 인근 기지에서는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식수조차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긴급 보고가 쏟아졌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 체계를 가진 나라가 성난, 군중과 장난감 같은 드론 앞에서 꼼짝도 못하다니요. 그리고 그 순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공격을 중단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불과 사흘 전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했던 그 입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상황실에 있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고 후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어버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번진 뒤였습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는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양쪽 해안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다가 막혀버린 겁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15% 넘게 폭락했고 런던과 도쿄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동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 힘이 곧 질서라는 공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 우리가 비웃었던 전쟁터에 붕대를 들고 나타나겠다던 그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본 적 자체가 없었어요. 곧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국이 부수고 지나간 폐허 위에서 그 어떤 무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한국이 만들어낸다는 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해운 트래픽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페르시아만 입구에 점처럼 찍혀있는 선박 수백 척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우디 유조선, 일본 화물선, 영국 컨테이너선. 국적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전부 멈춰 있다는 것. 아라비아의 한가운데서 엔진을 끈 채 표류하는 수십만 톤짜리 철덩어리들. 세계 경제의 혈관이 응고된 거예요. 그 와중에 정보 분석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는 번역문을 받아들고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오역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의 후예를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격침할 것이다. 성인의 후예. 저는 번역 담당관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성인이 누군데? 담당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란 측이 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세계 최대의 해상 봉쇄를 선언한 무장 세력이 오직 한 나라에만 통행증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요. 한국이라니. 인구 5천만에 우리가 전략 지도에서 동맹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나라예요. 하워드가 제 옆에 와서 같은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린 거 아닌가. 한국이 이란에 뭘 줬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란과 비밀 채널을 가동한 거라고요. 그래서 즉시 CIA 중동 지부에 한국과 이란 간의 비공식 접촉 기록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꼬리가 잡힐 거라고요. 그런데 이틀 뒤 돌아온 보고서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밀 외교 채널도, 무기 거래 흔적도, 자금 이동의 그림자도요. CIA 분석관이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여놨더군요. 한국이 이란에 제공한 것은 드라마, 의료 기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민간 차원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드라마요. 저는 그 단어 앞에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사일과 항공모함으로도 열지 못한 바다를 드라마가 열었다는 겁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경멸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책상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와 하워드가 급히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항모는 돌을 맞고 있는데 한국 상선은 환호를 받고 있다고? 화면에는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진입로. 무장 보트 20여 척이 대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보트들이 쏘고 있는 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대포를 하늘로 쏘아 올리며 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아치 사이로 태극기를 내건 한국 상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죠. 민병대원들이 보트 위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정보 분석관이 영상을 확대하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라마 깃발이었어요. 주몽이라는 글씨가 적힌 깃발, 대장금의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 미사일을 장착한 고속 보트 위에서 전투복을 입은 민병대원들이 한국 드라마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문화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장면은 제가 30년 넘는 안보 분야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국방장관 직속 참모가 추가 위성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이란 측 해안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고 사이렌이 아니라 환영 사이렌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해안으로 나와 손을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상황실의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도, 하워드도, 합참 분석관들도 모두 같은 질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현지의 한국 관련 자료를 죄다 뒤졌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했다는 것. 테헤란 시내 가전제품 가게마다 한국 텔레비전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한국 의료진이 이란 남부 빈민 지역에서 무상 진료를 이어왔다는 것.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란 중소 제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10년 넘게 쌓이고 쌓여서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 하나를 새겨놓은 겁니다. 우리 미국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경제 제재를 걸었고 핵 협상을 파기했고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힘으로 복종을 끌어내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안에 스며들어 갔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차원이 달랐다는 걸요. 그날 밤 위성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전 세계 선박이 멈춰선 검은 바다 위에서 오직 하나의 국기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고 푸른 원이 천천히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죠. 그 장면이 아름답다고 느낀 게 아닙니다. 무서웠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힘.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세계의 문법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국제해운보험사들이 일제히 한국 선적, 화물에 대한 보험료를 제로로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가 0이라니요. 금융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만을 봐요. 그 냉혹한 숫자의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한국 선박은 안전하다고요. 미사일보다 드라마가 더 강한 방패라는 사실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이후 한동안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침묵이 분노인지 당혹인지 저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해군력으로도 뚫지 못한 그 바다를 한국은 사람의 마음 하나로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답을 찾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한국 선박만 통과시키는 해협, 드라마 깃발을 흔드는 민병대, 보험료 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진 안보 분석의 도구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호르무즈 해협이 코앞에 보이는 항구 도시에 한국 보안팀의 현지 본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곳의 총괄 책임자가 한승준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전직 UDT 출신으로 이란 재건 사업과 인도적 구역 치안을 맡고 있다고 했죠. 저는 사전 통보 없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급습이었어요. 준비할 시간을 주면 진실이 숨거든요. 반다르 아바스 공항에서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이란 남부의 햇볕은 살갗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뼈까지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폐허가 될 줄 알았거든요. 미군의 정밀 타격이 있었고 민병대의 보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전봇대마다, 차량마다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 한글이었어요. 한국 기업 로고, 한국 드라마 포스터, 한국어로 적힌 와이파이 안내문. 전쟁 직후의 도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자가 한글이라니요. 한국 보안팀 본부는 항구 근처의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한국과 이란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입구에서 이란인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제가 NSC 신분증을 내밀자 경비원이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한승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180cm쯤 되는 보통 체격에 반소매 티셔츠 차림. UDT 출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특유의 무게 같은 거요. 미국 NSC에서 오셨다고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네, 에릭 스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란이 한국에만 해협을 열어준 이유가 뭡니까? 한승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이란 내 한국 드라마 시청률입니다. 90%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때문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죠. 한승준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후반 이란 이라크 전쟁 직후의 자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 남부 도시의 상수도 시설을 재건한 기록. 1990년대 한국 의료진이 이란 시골 마을에서 무상 진료를 시작한 사진. 2000년대 초반 한국 통신사가 이란 전역에 기지국을 세운 지도. 2000년대 중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찍은 단체 사진.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기록이 그 작은 태블릿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걸었습니다. 유럽은 핵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내걸었고요. 한국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승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안 걸었습니다. 이란의 고대 역사를 존중했고 그들의 가족 중심 문화가 한국과 닮아 있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냥 도왔습니다. 그냥 도왔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교라는 건 항상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걸 줄 테니 저걸 내놔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 우리 편에 서라. 그게 국제관계의 기본 문법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40년 동안 그 문법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승준이 저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항구 뒤편의 주택가를 걸으면서 그가 건물 외벽에 붙은 장비를 가리켰어요. 이 통신 중계기 한국산입니다. 저기 보이는 전력 변환 장치도요. 이 도시의 전화망, 인터넷망, 전력관리 시스템 전부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소형 기지국, 건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 지하에서 올라오는 광 케이블 접속함, 전부 한국어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드라마 몇 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신경 체계 자체가 한국 기술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군이 이란 통신 인프라를 교란하려 했었죠. 한승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전을 알고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란 내부 통신을 마비시키려 했던 시도였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요. 이란 주민들이 기지국 앞에 사람띠를 만들어서 막았다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거든요. CIA 현지 요원의 보고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미군이 통신시설에 접근하려 하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몰려나와 시설물을 에워쌌다는 것. 그들이 외쳤던 말이 보고서에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우리 생명줄이다. 이것을 건드리는 자는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다. 생명줄, 가족.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의 군사 원조를 이란 국민은 단 한 번도 생명줄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미국의 무기는 두려움을 샀고 한국의 기술은 감사를 샀어요. 두려움은 기회가 오면 배신하지만 감사는 위기가 와도 지켜줍니다. 한승준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녁 해가 페르시아만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톤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란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문명의 롤모델. 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섰거든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예요. 이란 지식인들은 그걸 압니다. 자기들도 강대국의 간섭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려고 싸워왔으니까요. 한국의 역사가 자기들의 거울이 된 거죠.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은 이란에게 뭐였습니까? 쿠데타를 사주했고 경제를 옥죄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롤모델이라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은 달랐던 겁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눈높이에서 손을 내밀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언덕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한국 상선 한 척이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란 해안경비정이 나란히 호위하고 있었죠. 그 풍경이 제 눈에는 더 이상 기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것의 결과니까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닙니다. 라고 쓰면 펜타곤이 비웃을 거고요. 한국의 전략은 진심입니다. 라고 쓰면 CIA가 코웃음을 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요. 그리고 이 사실의 무게가 워싱턴을 뒤흔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합참 상황실 직통이었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하워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릭, 지금 바로 와. 이란에서 일이 터졌어. 차를 몰고 가는 15분 동안 라디오에서는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언론에 풀리기 전이라는 뜻이었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이미 국방장관 직속 참모들과 특수작전사령부 연락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이란 남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하워드가 제 팔을 잡고 브리핑 테이블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델타포스 투입팀이 역포위됐어. 12명 전원이 고립이야.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델타포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이란 내부에서 유인 제거 작전을 수행하다 걸린 겁니다. 작전 자체는 제가 관여한 건 아니었어요. 특수작전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제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특수작전 사령부 연락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작전팀이 목표 지점에서 300m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매복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됐습니다. 현재 민가 밀집 지역 내 폐건물에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부상자가 4명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폭격해. 우리 병사들을 꺼내.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작전 지역 반경 2km 내에 한국해상병원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선에 현재 우리 부상자 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위성 영상에 항구가 보였고 그 항구에 하얀색 선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 옆면에 붉은 십자가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해상병원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선 안에 우리 델타포스 대원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폭격을 하면 병원선이 위험해지고 병원선이 위험해지면 안에 있는 미군 부상자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병사를 구하려고 폭격을 하는 건데 그 폭격이 우리 병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덫이었습니다. 아무도 놓지 않은 덫에 미국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죠. 대통령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참의장이 전했습니다. 그 침묵이 3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폭격 명령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CIA 요원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영상 피드를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방탄복도 헬멧도 없이 흰색 조끼만 걸친 채 민병대 바리케이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의료 장비 가방과 구호 식량 상자였어요. 선두에 선 사람, 한승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며칠 전 반다르 아바스에서 만났던 그 조용한 눈을 알아봤어요. 그가 민병대 바리케이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총구가 겨눠지고 있었어요. 이란 민병대원들의 자동소총 수십 정이 한승준과 그의 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미쳤어. 총알바지가 되려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도 뚫지 못한 포위망을 의료 가방 하나 들고 걸어서 통과하겠다고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이었어요.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그랬습니다. 한승준이 바리케이드 30m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무전기가 아닌 육성으로 페르시아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IA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번역을 올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승준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의 부상자도, 미국의 부상자도요. 민병대 지휘관이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왜 미국인을 살리려는 거냐? 미국은 우리 땅을 폭격했다. 한승준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어요. 다친 사람에게 국적은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CIA 요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민병대원 하나가 총을 한승준의 이마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때 화면 오른쪽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소년이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란 소년이 바리케이드 틈을 빠져나와 한승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병대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승준의 다리를 붙잡더니 바리케이드 쪽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한국인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소년의 목소리가 현장의 스피커를 통해 상황실까지 울렸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만큼 또렷한 외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총구 앞에 서서 외국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한국인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미군의 어떤 정보 분석보다도 강력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총구가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 지휘관이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자동소총의 안전장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열렸습니다. 한승준의 팀이 안으로 들어갔고 의료 장비가 펼쳐졌고 이란 측 부상자와 미군 부상자가 나란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미국이 수천 명의 특수부대원과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투입해도 열지 못한 길을 한국인 한 명이 의료 가방 하나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적의 환호를 받으면서요.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승준이 이란 혁명수비대 현지 사령관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미군 측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그가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인도적 안전지대. 한승준은 그걸 K-세이프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념은 단순했어요. 한국이 관리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금지하는 겁니다. 대신 한국이 의료와 구호 물자를 양측 모두에게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죠. 미군 입장에서는 부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폭격 위협 없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그런데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이 제안하면 이란이 거부할 것이고 이란이 제안하면 미국이 의심할 테니까요. 양쪽 모두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은 유일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란 사령관이 동의했습니다. 미군 현장 지휘관도 본국의 승인을 받아 수락했어요. K-세이프 존이 선포되던 순간 현장에 총성이 멎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멎은 게 아니에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총구를 마주 겨누고 있던 양쪽 병사들이 한승준의 팀이 펼쳐놓은 의료 텐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서로를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못한 일을 한국인이 맨손으로 해낸 거예요. 미국의 힘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었고, 한국의 힘은 파괴할 수 없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서에 합참의장이 한 문장을 추가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한국의 중재를 거부하면 미군 부상자 후송이 불가합니다. 대통령이 그 문장을 읽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로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비공식 지시가 하나 내려왔어요. 건드리지 말 것. 저는 그 세 글자짜리 지시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한승준이라는 사람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UDT 출신의 전투 전문가가 총 대신 의료 가방을 들고 전장을 걸어가는 모습. 그건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 그 자체였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만들어낸 신뢰가 어떤 군사 동맹보다 단단하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이해했습니다. K-세이프 존이 선포된 뒤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치안은 다른 문제거든요. 분쟁 지역에서 총을 멈추게 하는 것과 그 지역을 실제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국은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이라크에서 10년,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치안 안정이라는 네 글자를 손에 넣지 못했으니까요. 이란 접경지대의 치안 상황은 특히 악몽이었어요. 시스탄 발루체스탄주 일대는 마약 밀매 루트와 무장 세력의 이동 경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에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무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감시 드론을 띄우고 지상 정찰팀을 배치하고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고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현지인들이 우리를 적으로 봤으니까요. 미군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이틀이면 부서졌고, 미군이 훈련시킨 경찰은 일주일이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K-세이프 존이 확대되면서 한국이 치안까지 막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속으로 시계를 돌려놨어요. 3주, 길어야 한 달. 그 안에 한국도 같은 벽에 부딪힐 거라고요. 전쟁의 폐허에서 질서를 세우는 건 드라마 깃발 흔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요. 사흘 뒤 하워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어요. 에릭, 이란 접경지 치안 보고서 봤어? 저는 아직 안 봤다고 했습니다. 하워드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3일이야. 한국이 투입되고 3일 만에 무장 충돌 발생 건수가 제로가 됐어.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로. 하루 평균 3건이던 무장 충돌이 제로. 미국이 10년을 매달려도 한 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던 그 수치가 3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말도 안 돼. 데이터 오류 아니야? 확인했어. 현지 CIA 요원이 직접 검증한 거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보고서의 숫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란 남동부 자해단,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주도이자 치안 불안의 진원지였던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조용했거든요. 제가 아는 자해단은 군용 차량이 거리를 누비고 총성이 간간히 들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과일을 쌓아놓고 호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준의 보안팀 현지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승준은 없었지만 그의 기술팀 부책임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가 저를 도시 외곽의 관제 센터로 안내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고 각 스크린에는 자해단 시내와 외곽 도로의 실시간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위에 겹쳐진 데이터 레이어였어요. 움직이는 점 하나하나에 색깔이 입혀져 있었고 특정 구역이 실시간으로 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K 스마트 치안 시스템입니다. 부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면 인식 인공지능, 이동 패턴 분석, 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도시 전체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저는 미군의 감시 시스템도 써봤습니다. 팔콘뷰, 고르곤 스테어, 수십억 달러짜리 장비들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이 알고리즘에는 문화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책임자가 스크린의 한 구역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정오에 이 지역 사원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 미군 시스템은 위험 신호로 분류합니다.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걸 예배 시간대의 정상 패턴으로 인식해요. 이란 문화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학습되어 있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요. 우리 시스템은 이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으로 분류했어요. 예배를 집회로, 장례 행렬을 시위로, 가족 모임을 비밀 회합으로요. 오탐이 쌓이면 경보가 남발되고, 경보가 남발되면 군이 출동하고, 군이 출동하면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적대감이 되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란을 감시 대상으로 봤고, 한국은 이해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카메라로 같은 거리를 찍어도 무엇을 위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카메라는 적을 찾았고, 한국의 카메라는 이웃을 지켰습니다. 부책임자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시스템 설치할 때 현지 원로회의와 먼저 협의했습니다. 카메라 위치, 데이터 수집 범위, 접근 권한 전부요. 주민들이 직접 승인한 위치에만 장비를 설치했어요. 미군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달고 통보했어요. 한국은 카메라를 달기 전에 허락을 구했고요. 그 차이가 장비의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미군 카메라는 이틀 만에 부서졌고, 한국 카메라는 주민들이 직접 닦아주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날 저녁, 사무실 책상 위에 기밀 전문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 수신자는 주한미국 대사관 경유 한국국방부. 저는 그 전문을 읽는 순간 의자에서 굳어버렸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K-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이란 주둔 미군 기지 3곳에 시범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공식 요청한다.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 기술 이전이 아닌 운영 위탁도 검토 가능하다. 그 전문의 마지막에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스캔되어 첨부되어 있었어요. 짧았습니다. 한국에 정중하게 요청할 것. 정중하게. 대통령이 동맹국에 기술을 요청하면서 정중하게라는 단어를 쓴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죠. 설치하라. 제공하라. 협조하라. 그런데 정중하게라니요.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인구 5천만의 나라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라크에서 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수조 달러.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데 쓴 돈이 3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돈으로도 못한 일을 한국이 3일 만에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온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하얀 탑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어요. 제가 30년 넘게 믿어왔던 것들. 힘이 곧 질서이고 기술이 곧 우위이며 미국이 곧 표준이라는 공식. 그 공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저는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사무실에 틀어박혀서요. 벽 한쪽에 종이를 붙이고 실로 연결하고 메모를 끼워 넣었어요.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처럼요. 챕터 하나하나가 파편이었거든요. 드라마 깃발을 흔드는 민병대, 3일 만에 치안을 잡은 스마트 시스템, 총구 앞에서 의료 가방을 연 한승준, 보험료 제로. 이 모든 것이 따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선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의 이름을 찾아낸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워드가 제 사무실에 들렀다가 벽에 붙은 종이들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에릭, 너 이거 프로파일링 하는 거야? 한국을 용의자 취급하는 건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왜 유일한지를 알아내려는 거야. 프랑스도 이란에 문화원이 있고 일본도 기술 원조를 했어. 중국은 아예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잖아. 그런데 왜 오직 한국만 통과했을까? 하워드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가 서류 봉투에서 꺼낸 것은 CIA 분석국이 작성한 비교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이란 내 주요 국가별 호감도 및 신뢰도 추이 분석 1970년부터 2026년 50년치 데이터였죠. 프랑스 호감도 42%, 신뢰도 28%. 문화적 호감은 있으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감이 신뢰를 깎아먹고 있음. 일본 호감도 35%, 신뢰도 31%. 기술 원조에 대한 감사가 있으나 미국 동맹이라는 인식이 천장을 만듦. 중국 호감도 51%, 신뢰도 19%. 경제적 의존도는 높으나 자원 수탈에 대한 경계심이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내림. 한국 호감도 92%, 신뢰도 88%.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연필을 놓았습니다. 92와 88. 다른 나라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88%라는 건 이란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적대국도 아닌, 동맹국도 아닌 지구 반대편의 나라를요. 비밀은 DNA야. 하워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DNA? 한국만 가진 조합 말이야. 민주적 자본주의와 정의 문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주적 자본주의야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본주의만 있는 나라는 이란의 석유를 봤어. 민주주의만 앞세운 나라는 이란의 체제 변환을 요구했고, 한국은 둘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대신 사람을 키웠지. 사람을 키웠다. 그 말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한승준에게 연락했어요. 화상통화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교육 인프라를 무상으로 설계해줬다는 기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한승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육부와 민간 재단이 공동으로 이란 남부 지역에 직업훈련 센터를 세웠습니다. 용접, 배관, 전기, 프로그래밍. 현지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어요. 대가는요?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르쳤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란 청년이 한국식 기술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가 개인의 기억이 됐고, 개인의 기억이 가족의 이야기가 됐고, 가족의 이야기가 마을의 전설이 됐습니다. 이란 남부에서 한국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원했을 때 한국은 이란의 사람을 키우고 있었어요. 유럽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걸었을 때 한국은 이란의 학교를 짓고 있었고요. 겉으로 보면 손해예요. 대가 없이 퍼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퍼주기가 20년, 30년, 40년이 쌓이니까 도미노가 된 겁니다. 신뢰의 도미노. 한 장이 넘어지면 다음 장이 넘어지고, 다음 장이 넘어지면 그 다음 장이 넘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건 그 도미노의 마지막 장이 쓰러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CIA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1970년대 파일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란 남부 항만 건설 프로젝트 참여 국가별 노동자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타자기로 찍은 글씨가 빼곡했죠. 그 목록에 한국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 수천 명이 이란 남부 항만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읽으면서 한승준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70년대에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이란에 파견된 거 알고 있었습니까? 한승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그중 한 분이셨거든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만을 지으셨어요. 3년 동안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러셨대요. 이란 사람들이 매일 현장에 물을 가져다 줬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한테 자기네 집 문을 열어줬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기신 말이 있어요. 한승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정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흘린 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50년이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흘린 땀,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엮고 항만의 골격을 세운 그 노동의 기억이 일한 사람들 안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전해진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왔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했다. 한국 사람들은 떠날 때 인사를 했다. 항공모함이 열지 못한 해협을 연 열쇠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의 땀방울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던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답은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엮여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한국이라는 나라가 50년에 걸쳐 한 푼도 받지 않고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자산. 미국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동맹이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어요. 일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이고, 경제를 조인 나라이고,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나라입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심은 것은 두려움이었고, 한국이 심은 것은 감사였어요. 두려움의 이자는 분노입니다. 감사의 이자는 신뢰고요. 하워드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겠어. 하워드가 물었죠. 뭔데? 한국은 50년 동안 적금을 부은 거야. 한 달에 10,000원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액을. 우리는 그 시간에 주식 투기를 한 거고, 단기 수익은 우리가 많았지. 하지만 50년 뒤 통장을 열어보니까 한국의 잔고가 우리보다 많았던 거야. 하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왜 오직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을 때 쓰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 뺏지 않았고, 도움을 줄 때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5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어떤 무기로도 부술 수 없는 벽이 된 겁니다. 미국이 72시간의 최후 통첩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한국은 50년의 인내로 열었습니다. 그 차이가 호르무즈 해협 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균열은 이제 막 전 세계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뉴욕이었습니다. UN 본부 앞 광장에 각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 수행원 자격으로 총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이 자리가 익숙했을 거예요. 수십 번은 왔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들고 있는 서류 가방 안에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250년 미국 외교사의 한 페이지가 영원히 접힌다는 것도요. 총회장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2층 방청석까지 기자들로 빼곡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 같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이 뭔가 전례 없는 발표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와 극소수의 참모진을 제외하고는요. 하워드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소곤거렸습니다. 연설문 수정 없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야. 에릭, 솔직히 말해.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선택지가 없는 거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한국 선박만 통과하고 있었고, 이란 내 K-세이프 존은 도시 세 곳으로 확대됐으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한국이 실어 나르는 원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이미 끝났어요. 다만 그걸 입으로 말하는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었죠. 오늘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총회장의 관례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의 온도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는 것만으로도 장내가 긴장했거든요. 경회든 경계든 어떤 형태로든 무게감이 있었죠. 그날은 달랐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시선이 미국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 안에 담긴 것은 존중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어요. 무너진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구경꾼의 눈이었죠. 대통령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양복 상의의 단추를 잠그고 마이크 높이를 조절했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마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과 3미터 거리에 앉아 있던 저에게는 선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떨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쉽지 않은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첫 문장이 떨어지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통역 이어폰을 끼고 있는 대표단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우리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질서를 관리해왔습니다. 힘으로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 단어가 총회장 천장에 부딪혀 올렸어요. 실패.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단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쓴 건 제가 아는 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장내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번졌죠. 영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안경을 벗어 닦았고 프랑스 대표가 옆 사람에게 고개를 기울여 뭐라고 속삭였어요.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항공모함은 해협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평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제재는 신뢰를 사지 못했습니다. 한 문장이 떨어질 때마다 하워드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매달려온 일이 세 문장으로 부정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나라가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장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대한민국입니다. 총회장이 정지했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3초 동안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기침 소리도,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요. 193개국 대표단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폭탄이 아닌 의료 텐트로 전쟁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쌓아온 신뢰로 미국이 수조 달러를 들여도 얻지 못한 것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중동의 질서를 관리할 능력을 미국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어요. 모든 권한을 한국에 위임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테이크 더 리드. 장내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아니었어요. 웅성거림이 폭발한 거였죠. 각국 대표단이 서로를 쳐다보고 통역사들이 헤드셋을 붙잡고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연단 위에 대통령이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등이 작아 보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어깨라고 불리던 그 등이요. 하워드가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이 붉었어요.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었죠. 30년 넘게 미국의 힘을 믿고 미국의 질서를 설계하고 미국의 이름으로 세계를 관리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유엔 연단에서 공식적으로 내려놓아진 거예요. 저는 하워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대신 총회장 반대편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표단 자리였어요. 한국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서로 악수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무게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바뀌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처음에 한국을 봤을 때 떠올렸던 단어는 미련함이었거든요. 전쟁터에 붕대를 들고 뛰어드는 나라, 강대국의 놀이판에 손수건 한 장 들고 끼어드는 나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그 미련함이 총성을 멈췄고 치안을 세웠고 마침내 유엔 연단에서 세계 최강국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미련함이 아니었습니다. 숭고함이었어요. 저는 총회장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숙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였는지, 제가 틀렸다는 사실에게였는지, 아니면 50년 전 사막에서 땀을 흘린 이름 모를 한국 노동자들에게였는지요. 총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영국 대표단 수석이 한국 대표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악수를 청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그 뒤에 줄을 섰고 독일, 일본, 사우디, 인도 대표단이 차례로 한국 대표 앞에 섰습니다. 줄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어요. 외교의 세계에서 줄을 선다는 것은
의전의 순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강대국이 자발적으로 순서를 내려놓고 한 줄로 선 거예요. 그 장면을 사진 기자들이 찍었고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의한 평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세계를 지배한 질서의 이름이었죠. 그날 유엔 복도에서 각국 외교관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다. 팍스 코리아나. 한국의 의한 평화. 그 단어가 처음 들렸을 때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 질서는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80년간 군사력으로 유지한 것을 한국은 50년간 신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뢰로 쌓은 것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전 세계 항공사의 서울행 좌석이 매진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각국 외교관, 기업인, 학자, 언론인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새로운 중심을 보기 위해서요. 저도 그 비행기에 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건 유엔 총회가 끝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공기의 무게였어요. 가벼웠습니다. 이란 남부의 먼지 섞인 열기도, 워싱턴의 긴장으로 짓눌린 습기도 아닌 그냥 사람이 숨 쉬기 좋은 공기. 저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 나라가 방금 세계 질서의 중심축을 넘겨받은 나라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 로비에 전 세계 언론사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향하는 대상은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작은 인물 하나를 향하고 있었죠. 10살짜리 이란 소년이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한승준의 손을 잡고 총구 앞에 섰던 그 아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초청한 거였어요. 소년은 한국 외교부 직원의 손을 잡고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소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총구를 마주 본 아이에게 카메라 불빛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소년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한쪽에서 누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승준이었어요. 양복도 아니고 군복도 아닌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소년이 그를 알아봤어요. 뛰어갔습니다. 한승준이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죠. 소년이 한승준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지만 그 두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30m쯤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 하워드가 서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모른 척했죠. 한승준이 소년의 어깨를 잡고 뭔가를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한승준이 웃으며 되물었죠. 왜요? 나는 커서 한국인처럼 평화를 지키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총 말고요. 기술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전쟁 속에서 배운 것이 복수가 아니라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증오가 아니라 평화였고요. 그 아이의 롤모델이 미국의 장군도 이란의 영웅도 아닌 한국의 기술자라는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쏟아부은 모든 공공외교. 예산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한국 사람 한 명이 의료, 가방 하나로 만들어낸 거예요. 한승준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자가 될 거예요. 꼭요. 그 목소리에는 감동도, 과장도, 연기도 없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UDT 출신의 전투 전문가가 전쟁터에서 만난 적국의 아이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펜타곤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한승준이 소년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난 뒤 저와 하워드는 호텔 체크인도 하지 않고 거리로 나갔어요. 서울을 직접 느끼고 싶었거든요. 세계가 열광하는 이 도시의 정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종로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정작 서울 거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학생들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파티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행진도 없어. 맞았어요. 팍스 코리아나를 선언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었다면 타임스퀘어에 대형 스크린이 걸리고 대통령 얼굴이 담긴 티셔츠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뉴스 채널마다 특집 방송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요. 서울은 그냥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갔어요.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주머니가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저는 들어가서 김밥 2줄을 시켰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까 손짓으로요. 아주머니가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단무지를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아주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방금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됐다는 걸요. 아니, 알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밥을 말아야 하니까요. 손님이 오면 웃어야 하고 단무지가 떨어지면 담가야 하고 장사가 끝나면 바닥을 닦아야 하니까요. 그 모습이 한국이었습니다. 전부요. 세계가 한국을 올려다볼 때 한국은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 채, 아니, 관심이 없는 채로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을 대단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걸 저는 그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으며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빛을 머금고 있었고 양쪽으로 빌딩들의 불빛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야근이고 누군가의 공부이고 누군가의 내일 준비였어요. 하워드가 옆방에서 넘어와 맥주 한 캔을 건넸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보다가 그가 물었어요. 에릭, 내 보고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전쟁터에 붕대를 들고 나타나는 나라라고 비웃었지. 미국의 항공모함 앞에서 드라마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총칼로 세상을 바꾸려 했고 한국은 자기들의 삶 자체로 세상을 바꿨어. 50년 전 사막에서 땀을 흘린 노동자, 조건 없이 기술을 가르친 엔지니어, 총 대신 의료 가방을 든 군인, 적의 아이를 안아준 보안팀장.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무기였어. 한국의 무기는 한국 사람 자체였던 거야.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이 한 줄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생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유일의 신뢰 초강대국이다. 이 나라는 50년에 걸쳐 한 푼의 이자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인류에 투자했고 그 투자가 이자를 낳기 시작한 지금 세계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해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고 야근을 하고 주말에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겠죠.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부를 때 한국인들은 그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바꿨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모른다는 사실이 한국을 한국이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